네, 초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준혁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김한 한겨레 21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지금 단식을 9일 예, 9일 이제 9일 하셨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아니 어제 이틀 병원에 있다 나왔는데 어제까지는 네, 병원에 멀쩡해 있다가. 보이는 듯 했는데 네.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조금 후유증이 좀 있긴 합니다. 머리가 그래도 뭐 조금 어지럽고 그런 가슴이 좀 답답하고 가슴이 좀 답답하고. 오한이 좀 많이 나고 예,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원체 체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예,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 단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게 치아도 나간다 그러고 예,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치아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고 사실 자기를 파괴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몸에 있는 어떤 영향 이런 거가 다 이제 그렇죠. 문제가 오죠. 예, 근데 장기 쪽도 저는 굉장히 안 괜찮은데 좋아요. 예. 거기 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분들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70세 이상 된 분들이 예.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단식하면 더 안 좋대요. 더 안 좋죠. 더 안 좋아서 더 안 좋대요. 제가 이제 뭐 나올 때 다 같이 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으쌰으쌰하고 박소금 공동대표님께서 지금 지난 토요일 날 100만 오는데 그 우리 국회의원들 단식 농성단이 선봉의 역할을 해줬다. 예. 덕담도 많이 해주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원로분들한테 아유 원로분들은 좀 이렇게 이제 그만하시고 그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하고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좀 하는 게 양경수 위원장은 젊은 사람이군요. 양경수 위원장이 제일 젊죠. 그래서 또 양경수 위원장은 또 경기도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하고 또 인연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제가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했는데 수원 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 정이시죠. 예, 근데 아유 그 공동의장님들이 우리가 평생을 단식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20일은 까딱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좀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11시 반에 단식 농성장 거기 이제 쭉 있는 데 가서 그렇죠. 공동의장님들하고 김경수 지사도 좀 만나고 아마 단식을 좀 이제 좀 풀었으면 하는 권유를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좀 같이 잘 협의해서 차라리 단식 이제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강력한 투쟁으로 또 전환하는 것도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네. 제 그 페북 친구 중에 한 분인데 장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 예, 단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단식하는 예,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저희보다 이틀 늦게 왔는데 부산 지역의 대학생 연합에서 여대 학생들이 한 7명 정도 텐트 치고 아주 작은 텐트 치고 시민들 단식 농성 텐트가 또 따로 있군요. 예, 그 친구들이 치고 있는데 아유, 좀 뭐 걱정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열기가 좀 대단하긴 한데 젊은 친구들이 저희들보다 더 열악해요. 저희는 그래도 이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라도 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전기장판을 깔고 자는데 거기도 나중에 이제 전기가 설치가 됐어요. 연결을 해줘가지고. 예. 근데 처음 이틀은 전기 없이 그냥 바닥에서 그 아주 작은 텐트, 1인용 텐트 있잖아요. 또 추웠잖아. 예, 춥고 뭐 하여튼 며칠 너무 추워서.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겸공의 강효정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경찰들이 좀 무기난 측면이 좀 있던데요. 백혜련 의원이 어제 헌재에서 계란을 맞기 전에 네. 이미 바나나도 던지고 뭐 다른 걸 던졌더만. 근데 그거를 던지는데 그때까지는 안 맞아서 안 막은 건지 맞기 전까지는 맞지도 않았더라고요. 의총에서 예. 백혜련 의원님하고 같이 가셨던 분이 나오셔갖고 예. 아주 상세한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앞이 그러니까 오늘 겸공에서도 나왔지만 예. 진공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m 앞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헌재 바로 앞서부터 100m 안쪽 도로에 잔뜩 있는 거예요. 100m가 뭐예요? 거의 10m 예, 밖에 그러니까 안 되지. 차벽도 설치하지 않고 그렇죠. 온갖 욕설을 막 난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경찰은 철저하게 다 묵인하고 그들이 소요, 시위, 이 난동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혜련 의원이 이제 계란을 맞고 원래 이제 계란이 먼저 던져졌을 때 옆에 백승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백승하 의원이 이제 그 피켓으로 다 이렇게 탁 막은 거예요. 네. 막아서 백승하 의원은 얼굴에 맞지 않았는데 백혜련 의원이 이제 딴 데 이제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옆쪽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그 계란이 날라오는 걸 전혀 보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렇죠. 갑자기 맞으면 뭐. 그런데 그걸 맞고 나서야 경찰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위급 상황을 알고 그때 가서 이제 그 경찰들이 와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저렇게 그 사법부 앞에서 법원 앞에서 저런 식의 시위를 하면 저렇게 며칠 동안 하면 원래 가만 놔뒀나요? 가령 이제 민주노총이나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뭐 혼자 1인 시위나 혼자 앞으로 퇴근을 하는데 예. 저 퇴근할 때가 있는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차벽은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현재 정문을 못 막으니까 정문 앞에가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했던 장소도 그 정문 앞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문에 2차선 도로 아닙니까? 2차선 도로 건너편에 한 칸을 비워놨어요, 버스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태극기 부대가 와갖고 막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그 노래 틀고 부부젤라 불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모르겠어요. 왜 거기 한 칸만 비워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라든지 지금 충돌 위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를 당연히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상황 보면 거기를 통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게 계란을 맞아서 그 뭐 날계란 맞아서 터졌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행위고 그 테러 행위가 경찰이 수백 명 깔려 있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헌재를 둘러싸고 있는 좀 어떤 살풍경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제 그 저희 의원 소통방에 올라온 걸 보면은 가짜 계란이 있었어요. 예. 그럼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딱딱한 그래서 게. 딱딱한 게. 네. 그래가지고 그 가짜 계란 사진까지 올라왔고 막 밟았는데 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계란을 위장해서 그 안에 정말 심각한 살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령 뭐 염산 같은 거라도 혹시라도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테러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미 조치는 상당히 많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은 이 경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하겠다,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앞에를 저렇게 이제 막아놓고 뭐 여러모로 이제 집회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보통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꼼수가 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네. 또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보통 이제 집회 시위를 하는 뭐 이런 경우에도 많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가끔 뭐 쓸 수 있는 꼼수긴 하지만 경찰도 다 압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를.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때 1인 시위라는 거는 혼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뭐 법으로 뭐 이렇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뭐 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경찰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간격이 뭐 떨어져 있는 뭐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지켰느냐를 다 판단해가지고 1인 시위냐를 이제 경찰이 판단해서 그걸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이냐라고 하는 것도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기자회견문을 갖고 와서 기자회견이라는 대략의 그 뭐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기자회견이냐 아니냐를 경찰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은 또 거기서 뭐 구호를 외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기자회견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해산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지금 1인 시위다, 기자회견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기서 이제 죽치고 있는 이 극우 시위대들은 사실 우리 옛날에 운동권들이 저렇게 했으면은 다 벌써 해산이 됐습니다. 1인 시위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뭐 그때는 아니었지만 94년도였나요? 정원식 총리가 그 토끼몰이에 대학생이 한 명 죽어서 밀가루 맞았을 때. 외대를 한국 방문했다가 외대. 네. 계란을 맞았습니다. 계란하고 네, 밀가루까지. 밀가루를 맞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대대적인 공안 정국을 연출을 그렇죠. 다 했었거든요. 구속시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30년 전이에요. 근데 30년 전에도 어쨌든 그게 의도된 것이 경찰의 의도였겠지만 정권의 의도였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테러를 하면 이거는
엄하게 처벌한다라는 게 그렇죠. 있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 이거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폭력 행위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일반 시민들은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뭔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 계란을 던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둔 거잖아요.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계란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해산을 시킵니다. 근데 해산시킬 때 기준이 그러면 그 경찰이 설명한 걸 보면은 더 이상 1인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인 시위냐 아니냐는 혼자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1인 시위지만 법으로 보면은 혼자서 하는 거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법상에 이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일단 그러면 애초에 혼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을 해주지 않고 해산을 시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계란을 던지기 직전까지는 여럿이서 하고 있든지 말든지 둬서 계란을 던지는 상황까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계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까지 던지게 둔 다음에 던져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아 전날 계란을 던졌으니까 더 이상 1인 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산을 시킨다는 거는 이걸 아주 임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계란을 던졌느냐 아니냐가 1인 시위냐 아니냐를 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는 임의적으로 이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황당한 게 100번 양보해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계속 놔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정권에서 한국의 경찰이 이 정권의 경찰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입틀막을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이랄지 그 다음에 그 졸업식에 참석했던 카이스트였나요? 예, 카이스트였죠. 그 졸업식에 참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졸업생이었잖아. 그 사람이 무슨 당 소속이건 뭐든 간에. 근데 졸업생은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두 마디 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그냥 가버리고. 이강호 본부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게 하고 뭐 이런 정권이 야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놔둬야 돼라는 식으로 지금 자기들은 변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네. 말씀처럼 저는 잣대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어제까지의 잣대는 그 200명 이상 있었는데 그 200명이 다 모여 있었는데 각자 1인 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200명이 다 같이 모여서 막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내던지고 하는데 각자 1인 시위여서 이거는 그 집회가 아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테러를 당하고 나서 그건 집회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렇지. 갑자기 잣대와 기준이 달라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 총리죠. 뭐 직무정지니까 네. 총리의 선고가 24일 월요일로 됐는데 요게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청신호라기보다는 네. 논리적으로 이해는 된다 이런 거죠.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이 헌납 8이고 이게 헌납 9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가 그 전에 뭐 먼저 한 것부터 하는 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윤석열 탄핵이 더 중요한 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최상목은 왜 저래 이런 이제 여론이 높았지. 근데 한덕수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 어제 약간 속보가 왔을 때 놀랐지만 이거를 상황적으로 이해해 보면 두 가지가 들어오죠. 뭐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기간 중에 국정은 선거 관리가 주요한 기능인데 만약에 그 기간 중에 한덕수의 결론을 내려서 한덕수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최상목이 선거 관리를 하다가 한덕수가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 그러네. 국정에 말하자면 운영 이거를 고민했다. 뭐 그걸 헌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이냐 이건 변론으로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12월 달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 야 이거 탄핵 심판 가더라도 무조건 이재명 선거 이후에 해야 돼라는 게 국민의힘의 유일한 요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변론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이거 변론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여기 와서 아무 말 대잔치 하네. 이거 빨리 나겠는데 별로 쟁점도 없잖아. 그리고 이미 1차 변론일, 2차 변론일 땐가요? 5가지 쟁점으로 헌재가 쟁점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5가지 쟁점에서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다 문제가 있군, 이거는 파면이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어지는 과정이 됐고, 근데 지금 헌재가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걸 거의 절차적으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절차에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수 진영에서 제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시기도 처음에 요구했던 시기대로 이재명 재판 뒤로 미뤄서 지금 파면을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다수적인 전망입니다. 조금 보완을 하면,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하고 최소 이제 같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봤냐면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담겨 있는 탄핵 사유 중에 윤석열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이것을 공모했거나 방조했거나 또는 뭐 같이 아예 가담했거나 뭐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의 이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심중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에 대한 결론이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심중이 노출이 되면 그것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같이 선고하지 않겠느냐 같은 날 이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먼저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그러면은 예. 아마도 이 심중이 노출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의 일정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같은 주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요거는 이제 1번이 그래도 희망적인 시나리오라면 이 와중에 희망적인 시나리오라면 두 번째 이제 국민의힘이 좋아하고 바라는 좀 절망적인 시나리오가 있죠. 그거는 요건의 문제를 이제 이 트집을 잡아서 절차. 그렇죠.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각하를 하는 시나리오죠. 예를 3분의 2. 그렇죠. 의결 정족수를 이제 시비를 걸어서 151명 이상의 요건으로 통과를 시킨 것은 안 되고 200명 이상으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51명 이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심중이 노출이 안 되니까 먼저 내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인 거냐. 만약에 이런 거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뭐 뒤로 더 미뤄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런 판단인 거냐. 이런 예측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지켜봐야 아는 것이지만은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거는 또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되면은 뭐 꼭 헌법재판소가 그런 기준에 판단하는 거냐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해석상. 그렇죠. 진짜 그렇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첫째, 한덕수를 먼저 선고해 주세요. 이거 계속 요구했던 거고. 그렇죠. 둘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수용해 주는 거고.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럴까? 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윤석열이 파면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희망의 시나리오, 절망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그 끝은 뭐가 됐든 간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이어서 시점과 이 어떤 뭐 그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파면 안 할 거면 한덕수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 있어요? 저는 뭐 김민하 평론가님하고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 윤석열의 같으나. 파면은 100%다. 예. 그런데 저는 아까 그냥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석에서 예. 우리 앵커님하고 제가 처음부터 28일 혹은 31일로 좀 봤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식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다들 이분들이 14일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쉽게. 며칠 안 해도 되네. 예, 뭐 하여튼 아니 근데 그때 나왔던 예. 거는 이제 최소 21일은 갈 거다라고 하는 합의는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예. 그때 21일 아니고 28일이나 31일이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8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단순하게 윤석열 한 개인의 파면 선고가 아닙니다. 이건 최소 2000년 이상 우리 역사 속에서의 기득권과 기층의 싸움이다. 이제 기득권이 지배하던 이 시대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나가려고 하는 민주 시민의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 대결이다. 우리가 과거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사대파와 자주파의 싸움, 뭐 묘총의 투쟁, 뭐 혹은 정여립의 투쟁, 이것의 연장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평론가님들 또 많은 민주시민들이 너무 상식적 차원에서 사고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14일에 될 거다 혹은 21일에 될 거다. 헌재가 그 정도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예.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1959년에 반민특위가 해체될 거라고 누가 상상은 했겠습니까? 그렇죠. 반민특위가. 그렇죠. 그리고 반민특위가 해체되기 전 단계에서 특별경찰단이, 특경단이 거꾸로 이 반공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 갈 거라고 상상은 했겠습니까? 공격받았죠. 그럼요. 반민특위가. 예. 그래서 반민특위가 해체됐잖아요. 당시 전 민중의 열망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반민특위가 기득권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겁니다. 친일파들에 의해서. 그것은 비상식적인 거죠. 지금 이 개헌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식적인 행위들인데 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벌이는 저 기득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늦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유를 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기득권들은 윤석열은 버렸어요. 윤석열은 활용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고 윤석열 이후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체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국민의힘과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예. 대선 주자를 누굴 내야 될지 이런 게 좀 안 돼 있죠. 예. 그 과정에서 늦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거 그 8인의 헌재 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늘어졌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알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평론가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뇌피셜로 평론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은 한두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한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가장 영예로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도 해야 되고 영화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세력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보수 세력의 가장 큰 힘들은 바로 법적 카르텔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의 어떤 그 헌법적 절차 문제, 질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기간을 늦추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선 주자를 누구로 해서 이재명을 공격할 것이냐. 특히 또 고법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계속해서 사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선은 안 된다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는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딱 봤더니 벌써 2%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6만 1,300원이 넘어서서 계속 5만 원대 중후반에 있던 삼성전자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만나고 나서 삼성의 주가가 총체적으로 한 5% 가까이 하루 사이에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민주적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청신호를 보여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든 상관없어.
기득권 세력들 그런 거 상관없어.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잡는 것만 중요시하고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런 사법적 잘못, 그건 자기들이 만든 거지 이재명 스스로가 만든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늦추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은 탄핵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 헌재가 명확하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헌법적 잘못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이나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는 헌법을 갖다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를 복귀를 시켜야 되면 방법은 뭡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아주 애매한, 아까 김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0명 정원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 의원식의 단독 결정으로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걸 명분을 내세워서 각하시키고 한덕수를 복귀시켜서 어쨌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럼 철저하게 한덕수는 친윤적, 친기득권적 입장에서 대선 관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고. 최상목도 마찬가지. 최상목은 지금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재명 대표의 아주 강고한 그런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의기소침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목이 그 정도의 배심은 없습니다. 윤석열이 아웃되는 순간부터 최상목은 흔들리는데 한덕수 본인 맞는 컬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의기소침한 것 같지는 않다. 다 허풍선의의 모습이에요. 허풍선의. 예, 네. 원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폼 잡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그 나름 주식시장 전문가라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건 예.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가가 오르는 게 이재용과 이재명이 만났다. 이걸로 이제 오른다라고 이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는 또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 있는 건 예. 뭐 기자들끼리 했던 농담입니다만 네. 삼성의 정보력이 옛날 같지 않다. 삼성은 네. 이재명 대표 만나기 전에 탄핵이 날 거라고 보고 목에 날짜를 잡았을 텐데 헌재는 삼성 정보력으로도 안 뚫어진다. 근데 경제적인 인과관계는 저는 이제 복합 다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그널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삼성의 누구죠? 이재용. 헷갈린다 계속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삼성의 어떤 그 안의 생각은 정권이 바뀌는구나라는 거를 삼성 내부에서 지금 사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만났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은 정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또 어저께 네. 이재명 대표만 만난 게 아니라 그렇지. 정책의장이라든지 당내 주요 보직자들이 다 참석을 했고 그렇죠. 삼성도 임원단이 여러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이재용 대표가 무슨 뭐 나는 이재명을 지지해요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시그널로 보면 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이게 뭔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어쨌든 뭐 기존에는 뭐 야당일 때는 사실 총수를 삼성 회장을 만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이미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덕수를 복귀시킨다, 기각이 된다라고 세 분 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를 복귀시키지 않고 최상목으로 진행을 해도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최상목 체제의 불안정성이지 그렇지. 한덕수가 아웃돼 버리면 최상목 체제로 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각하가 이럴 수는 있죠. 변론 한 차례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내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변론 시간이었어요. 한덕수 총리도. 검찰 수사 기록도 지금 없어. 네네. 예. 한덕수는 그렇기 없어. 때문에 네. 사실 이걸 인용한다라고 하려면 굉장히 적극적인 판단을 헌재가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럴 것인가 이거에서 이제 의문점이 있긴 한 거지만 각하는 어떤 법적 논리가 발생하냐면 같은 시기에 그러면 대통령이 2명을 이 되는 법적 논리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이런 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분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건데 대행도 200석을 물론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각하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뭐 아주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통화했던 그 법적 이제 전문가들은 그 총리까지 200명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제 논리에 법적인 미비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민용을 한다면 그 분명히 이제 헌재에서 보냈던 시그널로는 판단으로는
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거 그거는 위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 명을 다 임명을 안 한 것은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이제 중대하냐 아니냐, 그렇죠.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헌법재판관이면은 탄핵을 인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덕수 총리는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제가 뭐 그렇게 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전제해서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그 한덕수 총리의 변론기를 한 차례 열어서 90분 들었습니다. 변론 90분 들었고 그때 국회 이제 탄핵소추단이 얘기를 했어요. 증인을 추가 신청하고 싶다. 그리고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고 싶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기각적으로 이 좀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논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헌법재판관들이 임명하지 않은 거 요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한덕수 총리 측의 주장은 뭐였냐면 하나가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근데 이거 이유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전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고민 중이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고민 중이었다. 내가 헷갈려갖고 고민 중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성을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고민이든 뭐든 간에 이 기간이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그랬지. 그다음에 어떤 고의성을 증명할 정도의 내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이럴 어떤 흉계가 있어가지고 이걸 시간을 끌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는 증명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 그러니까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최상목하고는 다른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거는 한덕수 총리보다 장기간 끄는 것이고 했다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명쾌하게 내려줬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줬는데도 시간을 끌면서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성을 따진다면 한덕수보다 이 최상목의 행태가 훨씬 더 악질적인 것이고 훨씬 더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판단을 맞아요. 한다면 네. 한덕수 이게 좀 비교급으로 판단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각 논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게 굳이 그 결정문에다가 최상목보다 낫다 이렇게 쓸 건 아니지만 이런 상당성의 논리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상당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논리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대해서 뭐 전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데 이제 그 복귀가 앞으로 향후 대선에서 엄청난 정치 쟁점화가 될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헌재 재판관의 자격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헌재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어쨌든 8대 0이든 뭐 7대 1이든 6대 2든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하게 됐을 때 네.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쟁점화하고 극우 세력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흔들기를 하려고 할 거다. 저는 보수 세력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파면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예. 버린 카드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정권을 놓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인류의 지도자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야.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고 완전 극빈층이거든. 극빈층이 머리 좋아서 그래 뭐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 나와서 변호사 됐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한테 합류해서 좀 떡고물이나 좀 받아먹고 그래 좀 재산 좀 불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삶을 거부해버렸거든. 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분이 저희 수원의
법무법인 다산이라고 김칠준 변호사 네. 거기 같이 계신 이제 김동균 변호사님이라고 네. 저랑 늘 등산 모임 같이 하는 선배님이신데 같이 연수원에서 같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분 기억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2등인가 5등 안에도 졸업을 해가지고 다 판사 갈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딱 손들고 나는 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사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자기 속남으로 이제 상대원 빈민가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득권, 보통 그런 정도의 빈민층이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출세를 하게 됐을 때 다 거대한 세력 밑으로 들어가서 호의호식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이상 이 찢어지는 가난을 갖다 버리고 싶어 하는데 이재명은 안 그런 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존의 기득권을 갖다가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게 실제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보복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도 보수를 천명하고 새롭게 대기업도 만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람으로만 평가되었던 이재명이 대기업 총수를 재계설 1위 총수를 만난단 말이죠. 서로 상생하겠다고. 이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식은 바로 이 헌재 선고를 늦추면서 자신들의 체제 정비를 하면서 이재명의 고법을 갖다가 어쨌든 계속 유죄로 만들어내고 그 뒤에 헌재 그 한덕수를 복귀시키면서 나머지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끊임없이 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들은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 온갖 논리를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그것이 만약 진실이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희망회로와 절망회로가 모두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김성훈 이광호가 구속됩니다. 네. 월요일 날 한덕수가 기각됩니다. 아니 인용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뒤집어집니다. 판결이 무죄로.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1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으니까 양형 범위가 그게 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지는 것보다 무죄 나는 게 더 쉬워요. 확률이 더 예, 말하자면 2심 같은 경우는 선택지는?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윤석열이 빠면되면 예. 지금 막 이 법조 카르텔로 국민의힘이 뭔가를 지탱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부터 그렇게 4번 국면이 넘어가면 국민의힘 정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적 그런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숨길 거 다 숨겨놨고 증거 은폐할 거 다 은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쟤들 빵에 보내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기득권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저들은 제가 그냥 우리끼리 늘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저들 다 기득권들, 보이지 않는 그 거대 기득권들이 손바닥에 올려놓은 인형들입니다. 유무죄에 따라서 2심의 항소심의 유무죄에 따라서 어떤 민심이 막 크게 요동치고 동요하고 이렇습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기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보수의 자장 안에 있는 예. 보수 정책 자장 안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막 얘기를 그렇게 하고 크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심지어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예. 뭐 마치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후에 이제 만약에 결정이 되는 그 일정이면 마치 윤석열 파면 자체도 막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처럼 지금 막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아주 비상식적인 얘기죠. 네. 그거 자체도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오늘 했던데 아주 그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이? 예, 그러니까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하던데. 요즘 그렇구나. 급해. 예, 완전히 이제 자기는 이제 보수의 어떤 대권 주자다라는 거를 여러모로 지금 과시하고 예. 여러모로 도장을 좀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대권주자들이 여러모로 다 위기고 그렇지. 특히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네.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더더욱 그것을 이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항소심에서 뭐 다시 한번 뭐 유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다른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선수 교체를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예를 들면은 유죄가 확정된 이 혐의라는 게 예를 들면 엄청난 무슨 뭐 중범죄이거나 뭐 이런 건이 아닌 거잖아요. 돈을 받았다거나. 그렇죠. 이게 어떤 발언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생각한 거에 대한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러한 이 사건의 실체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만약에 정말 박빙승부면 이게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박빙승부면은 정말 뭐 0.1%포인트 차이로 갈리는 승부면은 야 이것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대선이 뭐 그런 승부도 아닐 거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것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그 공세를 하겠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만약에 언제 나면 뭐 또는 이제 날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 그러면 소추와 관한 그렇죠. 헌법적 해석. 그렇죠. 네.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텐데 그러니까 억지를 쓰고 막 이럴 텐데 그렇죠. 그 얘기도 이제 법조계 다수 의견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제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나 이런 거를 노릴 텐데 그렇죠. 뭐 그게 얼마나 될 것이냐의 문제는 역시 이 대선 구도에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이 프레임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대선을 결정지을 중대 변수이냐 하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이 유죄가 난 상태에서 만약에 대법 판결을 앞두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과 무죄가 나서 진행하는 건 완전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다른 거고 지금 그렇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라는 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때리기 말고는 선거 전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개인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터뷰 과정에서 했던 말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그렇지. 논란인 거고 양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전체 대선 구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저도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의 혐의보다는 뭐 올 중순에 정권이 저도 교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장동 사건을 다시 그 제대로 한번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조우영이랄지 뭐 여러 가지 안 밝혀진 것들이 많잖아요. 50억 클럽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모든 게 대장동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맞습니다. 대장동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가다가 안 나오네 유동규의 무슨 460억 무슨 저수지 뭐 몇천억 뭐 이런 거 하다가 계속 못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성남 FC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 뭐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러면 가장 처음에 주장했던 대장동에 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가렸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예. 예, 그 저희 당의 이건태 의원님, 예. 이건태 의원님이 최근에 쓰신 책이 대장동의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어. 그 대장동 당시 변호인이었는데 예.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한 2시간 만에 다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아주 쉽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예. 제가 이건태 의원님한테 무슨 검사 출신이 이렇게 책을 쉽게 썼어요. 제가 이제 얘기도 했는데 그 안에 대장동의 문제가 어떻게 이게 쟁점화됐는지 그러니까 당시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김용, 정진상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뭐 최고 핵심 이야기할 때 정진상, 또 김용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담겨져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말 너무 이 세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정말 이게 뭐 이건태 의원이 쓴 책이 뭐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 뭐 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법조인으로서 평생 자신의 어떤 정직한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건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재명의 진실 여부뿐만이 아니고 네. 윤석열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게 굉장히 당연하죠. 중요해요.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빨리 대장동 특검이 빨리 진행돼야지 그래야지 이 보수 세력, 극우 세력, 또 언론 기득권, 또 사법 기득권 이들이 얼마나 그간 어마어마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 다 알 거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는데 좀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아까 그 체제 정비를 할 시간을 이제 벌어준 거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체제 정비를 벌어준 그 시간에 수혜자를 지금 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검찰로부터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검찰이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타겟을 정해놓고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치를 좀 봐온 사람 입장에선 그러면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자꾸 그 말을 하던데. 저는 개인적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 저는 그것도 패착이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 저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죠. 이제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 대표가 될 텐데 굉장히 막 신선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하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번역기가 필요하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번역기 동원해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미지로 정치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는 한때예요, 한때. 한때인데 국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이 한동훈을 통해서 다시 권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오세훈을 치는 것은 일단 하나 제거하고 명태균을 갖다가 다시 좀 등장시키면서 홍준표도 제거하고 나머지 관련된 사람들 제거하면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중심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툭 치나? 근데 뭐 기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지만 네. 검찰과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굴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누굴 되게는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누굴 안 되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지금. 그렇죠, 그렇지. 근데 오세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용태균 얘기 이 방송에서도 많이 했지만 수사는 이거는 별로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강철원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설문조사 관련해서 주고받은 카톡이 나온 거 아닙니까? 카톡이 나와버렸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했는데 오세훈 거는 저희가 명태균 그거 할 때도 오세훈이 지시한 거냐, 인지한 거냐, 묵인한 거냐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면 그러네. 뒷단은 다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 돈도 오간 것도 계좌로 다 받은 거고. 김한종과 강철호는 전혀 달라. 다르죠. 왜냐하면 네. 강철호는 캠프에서 그때 직책이 뭐였더라? 캠프에서도 어쨌든 넘버 2였고 진짜 최측근이에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최측근 인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한종 같은 경우에는 캠프 내 인사가 아니고 공적인 지위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 그냥 잘 모르는 사람, 그렇지. 나 그냥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는데 강철호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상징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김병민 지금 정무부시장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뭔가를 확인을 하고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건 오세훈에 대한 직접 소환밖에 안 남은 상황인 것 같고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얘기도 그동안 별로 안 나왔었지 않나라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할 때 보면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검찰이 그것도 아마 명태균이랑 관련있어. 네, 그러면 아마 검찰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 금전관계가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뭐 잘 아시지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대가성의 여부가 확인이 돼야 착수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 좀 애매하죠.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뭔가를 주고받은 게 애매하기 때문에 오세훈부터 지금 먼저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토어제도 있지만 굉장한 정치적 뭐 지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 검찰이 여기를 하나 제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수사들을 다 한다고 해서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검찰이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 룰상 김문수가 됩니다.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까 뭐 김문수 한동훈 이야기한 건 한동훈도 유력 주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유력 주자. 근데 김문수가 될 가능성은 저는 뭐 없다고 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극우 세력을 갖다 하긴 최근에 전환길도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게 뭐 여론조사 대상이 되고 하니까 아니 극우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뭐 예. 대통령 후보가 안 될 이유가 뭐가 그때만 있습니까? 하더라도 아주 극우까지는 안 가죠. 제가 지하철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네. 할아버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윤석열도 했는데 김문수가 왜 못하냐?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이 얘기에 다 무너지네요. 윤석열도 했는데 김문수가 그러니까 했다라고 아니 하니까는 누구도 할 수 있다니까. 그 무적의 논리 같네요. 윤석열도 했는데를 했는데, 앞에 다 네. 갖다 붙이면 네. 누구도 할 수 있게 되네요. 저도- 윤석열도 했는데 뭐 네. 뒤에 다 나경원을 그렇지. 못하냐라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네. 윤석열도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60대 아저씨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지하철에서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거 네. 저희도 이제 맨날 방송 나오거나 기사 쓰거나 할 때 그래도 김문수는 안 될 거다. 네. 국민의힘도 예를 들면 전략을 짜고 생각이 있는데 했는데 이 태극기 집회에 가는 것으로 보이는 3호선에 탄 할아버지 둘이 뭐 이게 김문수는 감이 아니지 않아? 막 하다가 야 윤석열도 했는데 김문수는 왜 못하냐? 아 그렇구나. 제가 지난번에 김문수 장관이 백범 김구 선생님 국정 이야기했을 때 중국 국적이었다라고 네. 해서 제가 국사편찬위원장에게 상임위 질의 때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정확히 얘기해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딱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김문수의 잘못된 친일 사관이 네. 사실은 상당히 본인의 미래에 거대한 장벽이 될 거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 문제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문제가 한 15% 돼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문제가 이제 예. 룰이 문제인 건데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룰이 이제 50대 50 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인데 그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여론조사도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당원도 이제 지금 당원 여론이라는 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이나 소위 말하는 전광훈 또는 뭐 이런 소년보 목사가 이 주최하는 그 집회에 나가는 분들 여론이나 지금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당원 50%의 여론은 그러면 그 중에 김문수 지지 여론이 뭐 절대 다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론조사 50을 할 때 그러면 원래 상식적으로는 당원 50에서 뭐 김문수가 좀 가져가더라도 일반 여론조사 50에서 김문수가 많이 안 나와서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반 여론조사 50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상당히 지금 어쨌든 이렇게 여론조사하면은 중도적인 보수층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지금 편향돼 있는 보수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면은 김문수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도 그러니까는 당원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김문수가 만약에 다수가 나오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이 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스스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한다거나 또는 이 사람은 정말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중대한 무슨 뭐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장관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본선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본선에서는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 보수 유권자층이 다 그러면 김문수 이 장관을 지지할 것이냐?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표가 또 갈리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반사이익을 좀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더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러한 구도가 확실히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게 공학적으로만 판단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게 김나윤 아닙니까? 김나윤이잖아요. 김나윤. 네, 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인데 네. 이 김나윤은 대권 주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 당권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윤 생각은 스스로는 좀 다를 수도 아니 뭐 있고.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그들이 당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대권 주자가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대선 주자가 됩니다. 그럼 패배 이후에도 한동훈은 남아요. 그렇지. 그러면 김나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이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공천을 행사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뭐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나와도 사실 구도상으로 어려운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나오고 김문수가 지면 여기는 털면 됩니다. 이 세력은. 왜냐하면 당내 말하자면 다음 넥슨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번 선거를 못 이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한번 그냥 어쨌든 선거를 패스할 수는 없으니까 내고 저는 김문수가 나오던 한동훈이 나오던 지지율은 뭐 정해져 있는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 확장성이 있어갖고 뭐 이기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 이번 대권주자는 실패했으니까 털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그림을 짜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 얘기에 조금 보완을 하면은 대선을 치르려면 대선 경선을 치르려면 전국적인 조직을 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김문수의 전국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게 김문수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에 덧붙이면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만든 조직을 가지고 내가 당내에서 계속 정치를 해가지고 당내 주류가 돼야겠어. 이런 낙이의 청사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배도 그렇고 당내 기반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의 이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을 치르기 위한 이 전국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김나윤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만약에 한다 뭐라고 하면은 당내 원래 친윤들이 붙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대선에 졌을 때 대선 책임론으로 김문수가 아름답게 퇴장을 하고 요 조직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렇죠. 당권은 그 사람들 중에 그 김기현이든 나경원이든 무슨 뭐 다른 누구든 간에 친윤 주류 중에 누가 요 조직을 그냥 갖고 가서 당권에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뭐냐면 한동훈이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만든 전국 조직으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은 대선 후보를 해갖고 대선에서 지더라도 자기가 그 조직을 가지고 또 당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예를 들면은 당권 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되는 그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시간이 뭐 참 하다 보니까 끝나버리는데. 제가 하나만 더 네. 이야기하면 어제 이제 그 저기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갔다가 아주 우연찮게 그 국민의힘 의원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탄핵 가결할 때 들어왔던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이거 뭐 국민의힘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제 얘기했더니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너무 핍박받고 있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김상우 의원은 아니고. 아, 거기는 아니고. 아. 예, 다른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동훈 걔가 지금 그 안에서 무지하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님 섭섭하실까봐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어제 홍준표 시장 인터뷰에 슬쩍 나온 게 홍준표 시장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는 또 아니 나는 또 대선이 없을 것 같아. 탄핵 기각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가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판이 내 그냥 시장 계속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뭐 옛날 특활비도 집에 갖다 썼는데 돈이 부족한 모양이죠. 예. 계속 시장 월급 받으려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시장의 예.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지금 상황이. 이것저것 보니까 그냥 시장하는 게 낫겠다야.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 같고 남은 사람들이 한동훈, 김문수밖에 없는 게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애처로운 상황이 돼버렸네. 예. 영입도 있을 수 있죠. 영입. 한국은행 총재 영입할 수도 있죠. 이창용 총재. 예. 그럴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 10시 반에 비상기업을 선언한 이후에 네. 지금 여러 뭐 전진과 역진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그날. 그렇지. 예. 마지막으로 광고 2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혜택이 갑니다. 인터넷 비교원 하나면요.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현금 혜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은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혜택이 적을 때는 150%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는 찬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입니다. 이름도 산삼 순백이고요.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꾸준한 품질 관리,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이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이고요. 3월에는 산삼순백 1+1 그리고 추가 서비스로 순백 산삼 10병을 더 드립니다. 새싹 돋는 계절에도 온 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준혁 의원님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